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0년 전이죠. 1790년 사망을 했는데요. 그 전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 각각 5,000달러를 기부하겠다, 이런 유언장을 남기게 됩니다. 단 그 돈을 해당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5% 이자의 대출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가 100년이 지난 후에 한번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을 찾아 쓸 수 있고, 또 100년이 지난 후에 전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명시하고 기부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일단 당시에는 5%가 굉장히 절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대출 사업을 하자 그랬던 거고, 200년이 지난 후에야 모든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5,000달러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550만원 정도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푼돈 기부하면서 뭐 좀 더럽게 까다롭게 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 5,000달러면은 꽤 큰 돈이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했겠죠. 어쨌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도시는 유언을 받아들여서 대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100년 후에 일단 기금을 열어서 일정 부분인 50만 달러를 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5,000달러에서 50만 달러가 됐으니까 100배가 증가한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돈으로 다시 대출 사업을 계속 하다가 이후 100년 후에 남겨진 전액을 인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금액이 2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또 50만 달러 인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났죠. 실제 벤저민 프랭클린은 연 5% 대출 사업에 수익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효과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4% 수익이 발생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런 재밌는 실험을 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대체 누구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미국 100달러짜리의 지폐에서 보셨던 바로 이분이죠. 필외침과 다초점 렌즈 있죠? 이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자 정치가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이런 분이 이제 복리의 개념까지 이해하고 실제 유언으로 실험까지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자,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하는 썸네일에 있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버턴 말킬과 찰스 앨리스가 쓴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 이 책입니다. 저자인 버턴 말킬은 하버드 대학 MBA 출신이고요. 뱅가드 프루덴셜 이사로 일을 했고, 미국 금융협회 회장과 프린스턴 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랜덤워크 투자 수업의 저자입니다. 공동저자 찰스 앨리스는 그리니치 어소시에이트, 또 뱅가드 그룹 이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이고요. 역시 베스트셀러 패자의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법칙, 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저자들의 양력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니까 한번 읽어봐라,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평생을 이분들이 금융인으로 살아왔고, 굉장히 투자도 잘했고,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지금 60살에 가까운 이렇게 노인이 되신 저자 두 분이죠. 근데 이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건 나쁠 때건 언제나 통하는 투자의 원칙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는 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저자 두 분의 경력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 뭐 이 정도면 한번 들어볼 가치는 있겠구나 느껴지실 테니까, 뭐 언제나 통한다는 그 방법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복리 실험을 설명드렸지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실행을 해보려고 해도 일단 우리가 대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매년 4%의 수익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97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주식시장 차트거든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실험한 약 200년이 아닌 최근 50년간의 수익률만 봐도 등락은 있지만 굉장한 수익률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 1790년 이후 현재까지 약 한 200년 이상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평균 수익률은 연 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에 장기로 투자할 경우에 충분히 뭐 4% 이상의 수익률은 나온다는 거죠. 100년 전에도 그렇고 뭐 200년 전에도 그렇지만, 미국이 언젠가는 뭐 망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200년 이상 지금까지 건재를 해왔거든요. 물론 언젠가 뭐 미국이 1위 자리를 내어주고 뭐 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심어서 돈을 벌어라 이거든요. 빠르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좀 더 빨리 투자를 시작해서 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당장 우리가 해도 되겠죠. 노후자금 용도로 마련을 해도 좋지만, 만약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 자녀들 또는 아니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면
혼주들이 남들보다 더 빨리 그냥 주식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자산만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우리 애기들이 한 20살, 한 30살 됐을 때는 충분한 자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떤가요? 일단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리죠. 그렇지 않으면은 애초에 우리는 뭐 딱 봐도 벌써 물려줄 돈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돈 벌 팔자는 타고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돈 버는 게 네 인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났더니 어떤가요? 벤저민 프랭클린의 실험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 계좌 또는 뭐 증여를 할 계좌로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몇백억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주식 투자의 시점을 잘못 잡아서 만약에 우리가 금융위기 직전에 매수를 했다, 최고 상투에 매수를 했다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서 상당 기간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언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실제 일찌감치 다우 지수에 투자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같은 금액을 가지고 대신에 한참 뒤늦게 지수에 투자한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A는 한 10년, 20년 먼저 일찍 투자를 하긴 했지만 운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매년 매수를 하는데 주식시장의 최고점을 잡았다는 거죠. 최악의 타이밍의 투자가였고요. 반면 B는 한 10년, 20년 늦게 투자를 했는데 운이 굉장히 좋아서 매년 주식시장의 최저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둘의 수익률 차이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지금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최고점에서 인덱스형 자산에 투자를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참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이 월등히 앞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딱 보면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나니까요. 적절한 투자 시점을 골라서 행운을 얻어내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고 부러운 일이겠죠. 물론 그런 저점을 정확히 잡아낼 능력이 나는 있다, 그런 분이라면은 이미 수조 원의 자산가가 돼 있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장기로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투자의 타이밍보다는 투자의 시점,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일단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간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엄청난 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저는 이제 고객 상담을 하게 될 때 상담자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은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떤 종목으로 뭐 얼마를 벌었다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딱 말씀이 사라지시고 옛날에 많이 까먹었지 뭐 이렇게 말을 대신 하셔요. 지금 한 1년 동안 수익이 잘 나니까 그동안 내 실력이 뭔가 늘은 것 같고, 또 유튜브 보면은 평생 뭐 수익 잘 내줄 종목 추천해줄 것 같이 종목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매년 높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겠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지기 쉬운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난 겁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2020년 3월 4월을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여기저기 망했네, 끝났네, 난리도 아니었죠.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겁에 질려서 막 4월, 6월 요때 저점에 갑자기 뭐 돌연 현금화를 한다거나 일부 현금화를 했다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내가 잘해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누가 추천을 해줬는데 추천을 잘해줘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 전체가 올라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 또한 실제 약 20년 동안 증명이 됐는데요. 2019년 12월까지 이전 데이터를 다 뽑아봤더니 S&P 500 지수랑 그 날고 긴다는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고른 이 액티브 펀드와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5년 전 기준으로 봤더니 S&P 500 지수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거둔 액티브 펀드가 전체 83%였고요. 10년으로 기간을 늘렸더니 전체 89%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그 펀드 매니저들이 뭐 우리 개인보다 멍청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럼 펀드 매니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산업과 뭐 기업의 구조, 그 리스크까지 속속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날고 기는 사람들조차
89%가 인덱스보다 못한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당장에 투자를 시작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내가 뭐 펀드 매니저보다도 뛰어나, 아니면 나한테 종목 추천해주는 분이 펀드 매니저보다 뛰어나고 월등해,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어 앞으로, 그런 착각에 빠져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건 뭐 펀드 매니저건 뭐 슈퍼매기이건 마찬가지로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거두는 경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적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수십 년간 입증이 되어 온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그 지수를 이긴 나머지 11%의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죠, 그 사람과 같다, 나는 그 11%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장이 워낙 좋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에 쓸 노후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라면은 그래도 이 지수를 추정하는 이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이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죠. 근데 다만 이 책에서도 바턴 마이켈과 찰스 앨리스, 이 두 분의 저자가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한 사람은 중국 주식에 관심이 지대하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저자 두 명 모두 은퇴 자금과 자녀에게 줄 자금만큼은 인덱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과가 너무 뻔하고 뭐 수십 년간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뭐 월가의 레전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지도 나왔죠. 혹시 그림의 앨론이라는 미국 기업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2001년에 파산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파산 직전까지 미국의 7대 대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전기, 천연가스, 제지, 통신 사업을 영위했고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평가를 계속 받았던 기업입니다. 자, 일단 해당 업체 직원들은 그 퇴직연금 있죠. 연금에 대해서 자사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옵션도 있었어요. 자사주 매입 옵션을 택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기 다니는 회사니까 잘 안다 이거죠. 그런데 2001년 파산과 동시에 이런 직원분들은 직장도 잃고 연금 자산마저 동시에 다 날렸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제임스 로즈라는 자동차 공장에서 평생 일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자동차 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맹신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퇴직연금을 크라이슬러 채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매년 8%라는 아주 매력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크라이슬러가 빅3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나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2009년 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모터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은 상당수 자금을 다 날렸고요. 금융위기 당시에 파산한 리만 브러더스 역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은행이었죠. AIG와 같은 보험회사도 파산하거나 합병되는 일이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직원조차, 제가 대표이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점점 명확해지실 텐데요. 경제가 갑자기 점진적으로 천천히 어려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사치제의 소비를 우선적으로 줄이겠죠. 그러면 티파니의 명품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할인 매장인 월마트의 매출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온라인 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매출이 늘어나는 환경이 생기면 오프라인 중심의 월마트의 매출은 감소하겠죠. 이처럼 분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몇몇 기업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매출 감소, 뭐 시장 점유율 하락, 그리고 주가 하락 등의 리스크에도 우리가 다른 기업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유한 경쟁 기업의 매출과 주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전체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종목에 대한 분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앞서 설명드린 것과 이 두 가지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물론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까지 배분을 하면 주식시장이 가장 폭락한 이 리스크도 확실히 줄이고 저가 매수의 기회 또한 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유럽, 신흥국 등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무는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 2001년도부터 이제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까지 신흥국 주식시장은 진짜 엄청난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2010년부터 2020년 요 사이는 어떤가요? 신흥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박스권을 장기간 유지를 하죠. 반면에 미국 주식시장은 2010년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 곳에
곳에만 투자를 했다면은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겠죠. 그런데 미국과 신흥국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투자하는 게 좋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시장이 좋을 때건 나쁠 때건 언제나 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리스크를 시간의 분산을 통해서 줄이고 종목과 국가, 주식 채권의 분산을 통해서 역시나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 검증된 시장 수익률에 따라서 복리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지는데 그걸 이용하자 이겁니다. 책의 내용들의 일부를 살펴봤는데요. 모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지니까 좀 더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남겨뒀고요. 어떤 분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일정한 경제에 오른 이 저자들의 지혜를 보고 정석적인 것을 가르쳐주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다 아는 소리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월가의 영웅들, 레전드들이 쓴 책을 읽어보시면 그들의 투자 방식은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내용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책들은 우리들이 그냥 어디서 한 문장 보거나 주워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실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마치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뇌리에 깊숙이 새겨줍니다. 그래서 거인의 얻기 위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바로 우리가 투자의 구루들, 그 레전드, 월가의 영웅들의 책을 읽는 이유겠죠.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업 쪽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리해드리는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독 더 감명 깊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석적인 투자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